27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풀이는 수업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은 가셔야 되고, 네. 27페이지에 용도구역부터 함께 하십니다. 우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개, 시, 수, 도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국방부 장관이 요청 있어 보안 주놓습니다. 필요한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두 개 지정 목적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동그라미 기역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기 위해 무질서한 시가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5년 이상 20년 범위에서 5년 이상 20년 범위 가로 해놓으시고 얘를 유보기간이라 적어놓습니다. (5년) 이상 20년 범위를 시가 유보기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과 시가조정구역의 시가지 조성 시기를 연기하는 유보기간에 대해서는 둘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나중에 시가조정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데 유보기간을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임의로 결정한다. 그런 취지라면 틀립니다. 유보기간도 어디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보십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계획 추천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을 지정 변경할 필요 있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조정구역은 대도시장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이란 말이 없을 때는 시도지사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목적은 확산 방지입니까? 시가 방지입니까? 시가 방지라는 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행위장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힘들다라는 것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기억 잠깐 살펴보시니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가조정구역에 하고자 한다면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있으면 장관급이 요청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 없다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그 공익사업도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다음 한 장 넘기시면 리언 개발행위 찾으셨죠? 저 개발행위는 사익사업입니다. 특별히 2번 보시게 되면 주택의 증축, 신축은 절대 할 수 없고 기존 연면적을 포함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 주택의 크기가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더 이상 증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80제곱미터라고 하면 20을 증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100을 초과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조정구역에는 아예 증축행위마저 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의 크기가 150인 상태에서 시가조정구역 안에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증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 지분도 틀린 겁니다. 합쳐서 최대 100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사익사업에 해당되는 개발행위도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공익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익사업도 하지 못하는 것이 시가조정구역의 특징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권자라는 것 정도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가 못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사항만 함께 살펴보시는데,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시가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시가지 조성 시기를 뒤로 연기시키는 것입니까? 연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시가조정구역의 특징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예외적인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국가계획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조정구역의 목적은 시가지 조성 시기를 뒤로 연기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 연기하는 기간을 유보기간이라 하고, 이러한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유보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시가조정구역의 각종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 공익사업인 도시군 계획사업이나 사익사업인 개발행위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을 겁니다. 사익사업과 관련되어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최대 연면적 100제곱미터까지만 증축할 수 있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아예 할 수 없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유보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언젠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료와 관련되어서는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숫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잡아 놓으시는데, 어차피 유보기간은 5년, 10년, 15년 마음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었던 것이 인천국제공항 만들고자 했던 영종도 일대가 347만 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보기간이 15년이었거든요. 1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기간 끝나는 날, 만료일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조정구역에도 시가조정구역 지정 전에 이미 공사나 각종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가조정구역 결정 고시한 날부터 3월 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는 것까지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오지순자에 관한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얘는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공갈 협박 중인데 그래도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특례와 관련되어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아주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다만 얘는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 차시였죠. 도시군 계획서를 추천했습니다. 용도적 용도주 간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 제한 줄쳐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셨다면 그 공부 방법은 용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 지정 절차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뭐라 표현한다? 행위 제한이라 하고,
이 행위 제한에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제한과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크기, 건축 면적을 좌우하는 건폐율 상한선과 연면적을 좌우하는 용적률 상한선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공부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관련된 각종 행위 제한 중에 나라에서 만들게 되는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뭐만?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우리가 국립대학을 방문하게 되면 국립대학의 대지 면적이 보통 100만 평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가보시면 그 100만 평에 만들어져 있는 대학 건물이 좀 왜소합니다. 그것은 국립대학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용적률은 얼마?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 80.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만 100.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100. 생산녹지지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농업적 생산을 도모하고자 개발을 유보하는 곳. 개발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 용도지역 구분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5월달이십니다. 예, 몰라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시면, 어차피 몇 번 반복하시면 그 정도는 그냥 다 하시기 때문에 신경 안 쓰겠습니다. 다만 우리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어떻게든 개발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적률은 얼마까지? 100%까지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그 국립대학이 대부분 녹간농자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용적률이 대부분 80 이하이기 때문에 건물은 크게 만들어져 있다, 작게 만들어져 있다.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짜 나중에 서울대 가보시면 서울대도 부지면적 넓지 건물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서는 지역지구와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만 적용하지 않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5절 도시군 계획설을 함께 보십니다. 얘는 별표 3개 놓으십니다. 사실 오늘부터는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출제되는 문제 있다고 하면 한 광역도시계획 하나,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서 2문제,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2문제,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하나, 방금 보신 시가조정구역에서 하나. 그래서 총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면 한 8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어떻게든 때려잡더라도 잘 맞추십니다. 대신 이 도시군 계획설부터는 반드시 공부해 나가셔야 되는 게 연속해서 개발법과 도정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절차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얘를 해놓으신 때만 가능합니다. 나는 도정법과 개발법 쳐다보지 않고 최대 60점은 맞겠다. 그 생각하시면 개발법, 도정법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나는 100점을 맞아야지 마음 편하다. 그러면 도정법까지 열심히 하기 위해 얘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얘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개발법과 도정법 공부하시게 되면 그때는 과락 나옵니다. 아예 안 하고 합격하기 낫지. 해서 과락 나온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얘를 제대로 하시면 2개 과목을 개발법과 도정법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9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 1번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개념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유라는 것 이해되시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되는 뭐다? 기반설.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기반설과 관련되어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열거되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이 7번째 시설군입니다. 그래서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운칠 기삼이란 말로 대신하십니다. 운삼 기칠이란 말로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운자로 시작하는 3가지가 올해 폐지되었습니다. 운하, 운동장, 운전학원. 이 3가지 기반설이 종전에 존재했었는데 이번에 삭제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특히 운하와
운전학원은 교통시설에 속해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되었고, 운동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포함되었던 것이 이번에 삭제되었다는 것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7개 시설군 중에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각각 묶어놓고 열심히 모십니다. 시험에 출제하게 되면 교통시설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되는 것과 환경기초시설을 시험에 내게 됩니다. 특별히 장사시설과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죽음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위생시설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환경기초시설 총 6개입니다. 하수, 폐폐, 제비.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이용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6가지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올해 추가된 것이 재활용시설과 빗물 저장 이용시설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을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교통시설에는 도로, 철도 등을 교통시설이라 하는데, 도로를 세분하게 되면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등등 7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고속도로는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를 세분하게 되었을 때 그 종류로 고속도로를 거론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올해 시험 나올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공동구와 관련되어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여기 공동구는 최근 3년 연속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3세판이면 시험에 나올 일이 없는데, 작년에 출제되었던 것은 출제위원이 교체된 상태에서 출제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출제위원들은 자기들은 한 번밖에 안 냈기 때문에 3세판 아니랍시고 또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공동구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설치와 관련되어 200만 제곱미터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의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에는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점용 예정자부터 시행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고속도로는 개발 행위겠습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겠습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고속도로 만들게 되면 도로공사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 설치 비용은 도로공사와 다른 기타 등등이 함께 비용 부담한다? 도로공사에서만 부담한다. 도로공사에서만 부담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구는 특이하게 점용 예정자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아니, 고속도로 만든다면서 우리한테 돈 받아간 거 있습니까? 통행료는 받아가지만 도로 설치 비용을 징수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공동 설치 비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그리고 끝에 공동구 관리자라는 말 찾으셨죠? 특별시장부터 공동구 관리자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공동협의회 심의 거쳐 정한다. 설치 비용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 시행자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공동관리자인 특광시군이 결정하는 겁니까? 특광시군이 설치 비용을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 설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3분의 1 주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게 되면 계약금 치러야 되는데, 그 계약금은 몇 %이다? 누가 10%라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 20%라고. 그리고 중도금 60%입니다. 그리고 입주하기 전에 잔금 형태로 20%를 납부하게 되는데, 간혹 중도금 대출해준다, 무이자 대출해준다, 그 이야기 나오면 60%를 대출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사법상에 내가 물건 사기 전에 계약 거는 금액이 20%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그러면 사법에서 20%라고 하면 공법에서는 다른 숫자 나와야 되죠. 이 다음은 뭐다?
그래서 얼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한숨도 넣으시고, 다만 여기 공법은 특별히 공동구 설치와 관련된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 형태로 얼마? 30%가 아니어서 좀 아쉽지만 그냥 3분의 1. 통상 사적 거래에 있어서는 20% 책정되는 반면 공법에서는 특이한 숫자가 등장한다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설치하게 되면 공동구에 강제로 설치돼야 될 8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7, 8 찾으셨죠? 가스관과 하수관 묶어놓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적 수용 대상이다, 임의적 수용 대상이다. 임의적 수용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는데, 여기 가스관은 폭파 사고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하수관은 메탄 가스가 쌓이게 되면 폭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입니다. 공동구는 특광시군이 관리한다. 특광시군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관리자는 5년마다 5년 동원해 놓습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계획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공동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 실시해야 한다. 1년에 1회 가로 해놓으시고 안전점검 추천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이상 있다 인정되는 때 정밀 안전진단 하여야 한다. 정밀 안전진단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매년 한 번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밀 안전단은 안전점검과 비교하면 전문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에 보시게 되면 기차역에 세워져 있는 기차 바퀴를 망치 비슷한 것으로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전점검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경쾌한 소리가 들린다면 아무 이상 없지만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면 어디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균열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 점검이지 정밀 안전 진단 아닙니다. 정밀 안전단은 안전 점검 결과 하자 발견되었을 때 실시하는 조치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은 육안으로 또는 단순한 장비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 조사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하고 전문가가 조사하는 것을 정밀 안전진단이라 표현합니다. 용어의 구분 가능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법은 용어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할만한데 용어 안 돼 있으시면 한 10분만 들으면 다른 나라 이야기여가지고 졸리십니다. 근데 그 졸린 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만약 용어를 모른다고 하면 표시해 놓으시고 그 표시된 것을 인터넷 통해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해 안 된다면 담당 과목 선생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민법 학교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릴 때 사법시험 공부하느라 합시고 경제학이라는 것을 미시, 거시, 국제경제까지 다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 그때 공부하는데 한 2년 내내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용어 찾느라고 정신 없었습니다. 그거 안 돼 있으면 민법하고 학개론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7월 달까지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 6월 6일 날 모의고사 보시더라고요. 다 보실 거죠. 뭐 야간반은 알아서 하시는 상황 되면 하시겠지만 주간반 같은 경우는 다 보시고 7월 달까지 만약 1차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아니 8월 초까지 1차 점수가 안 나오더라. 그러면 2차는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공부하시고 2차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1차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이번 달이나 6월 달이나 7월 달 8월 첫째 주에 보면 아니 8월 첫째 주에 보게 된다면 그때까지 1차 평균 점수가 50점대 유지된다고 하면 그때는 나중에 문제 풀이하면서 점수가 기하급수로 팍 오를 겁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는데 그 50점대가 잘 안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1차에 매진하는 게 좋으시고 2차는 올림픽 정신으로 대신 올림픽 정신으로 수업 듣고 나중에 공법 찍으니까 공법 점수가 47.5 나왔다고 하면서 중개사법이 받쳐져가지고 합격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1차가
관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2차는 올림픽 정신만 하더라도 대신 중개사법은 특강한다고 하면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5개 과목 중에 총 6개이지만 5개 시험 보는 과목 중에 80과 90을 보장해 주는 과목은 민법이 보장해 주겠습니까? 학교를 가능하겠습니까? 예. 1차에서 민법 80 나오면 그분은 만점입니다. 어차피 1차는 80, 40 나오면 평균 60에서 딱 맞는 겁니다. 만약 1차 과목이 90 나온다고 하면 한 과목이 30 나오면 그건 과락으로 꽝입니다. 그래서 1차의 만점은 80입니다. 결국 그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 우리 5개 과목 중에 80, 90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과목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항상 교수님 보면 인자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가끔 고민 상담하면 대답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특강이나 뭔가 있으면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하는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주 바쁜 일이 있으면 금요일날 놀고 중개사법에는 꼭 수업 듣자 그게 결론인데 예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번 도시개설 사업 찾았습니다. 개념정의에 관해서는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2번 단계별 집행계획 사셨죠?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까지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대신 올해는 시험에 나옵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동일해 놓습니다. 작년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2년 이내 수립하던 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결정 구조부터 몇 월, 3개월 이내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의제 동일해 놓습니다. 해당 도시군 계획설 결정 구조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년 추정하시고 수립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박스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촉법과 도시재생법을 각각 볼 수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우리 시험 범위이죠. 그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군 계획설이라면 몇 년? 2년 내 수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설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구조부터 3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이를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그냥 보십니다. 국토가 직접 위반 확인해 주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경우는 국토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위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위반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특광시군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때 관계 행정기관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의견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협의 추천하시고 지방의회 추천하습니다. 그리고 4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양갈 3번 시행자와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있고 동그라미 1번 시행자 찾았습니다. 1. 시행자는 기억, 원칙, 특광시군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2. 니은 예외 찾으셨죠? 예외 앞에 별표 3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 묶어놓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정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입안권자이죠. 그래서 비행정청은 입안권자에게 사업 시행자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이러한 비행정청에는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에 해당되는 공가, 민간이 있습니다. 답은 찾았습니다. 만약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그 예정지 면적에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우리가 앞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관련되어 도시개발법을 빼고는 국공유지는 항상 빠집니다. 개발법에서만 국공유지 포함시키고 다른 법령의 토지 소유자 동의 범위에는 국공유지는 제외시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의 면적부터 종수 2분의 1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고, 만약 공공이 각종 개발 사업의 시행자 되고자 한다면 동의 필요 없습니다. 공공은 돈 내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서류 송달이란 말 사셨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송달 필요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데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 송달에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공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 아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는 공시 송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승인까지 가로 해놓는데, 지금 보신 사람들은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입안권자가 담당하는 것은 딱 몇 개? 3개. 지역노선 작성하는 것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것. 그 3개 빼고는 모두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공시 송달과 관련된 승인권자도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번은 더 들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입니다. 수용 사용 찾으셨죠? 동그라미 기억, 실시계획 고시에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의미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 뭐 한때 수용할 수 있다? 실시계획 고시한 때. 인가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한때?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 묶어놓습니다.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을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인접한이라는 날 찾았습니까? 인접한 동그라미.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못하고 오직 뭐만?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용과 일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 거쳐야 된다? 실시계획 고시해야만 수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수용 사용과 관련된 요건은 뭐다? 실시계획 고시다. 그리고 3번 공사 완료입니다. 그냥 기억만, 니은만 보십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준공검사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공사 완료되었다 인정되는 때 사업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 공고는 입안권자 하는 것이다, 결정권자 하는 것이다. 결정권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미시행 찾았습니다. 1번, 2번 조금 이따 하시고 3번 매수 청구라는 말 찾으셨죠? 매수 청구는 몇 년 경과돼야 된다? 10년.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37페이지 찾았습니까? 37페이지에 양가로 사업은 실효 찾으셨죠? 20년이라는 숫자 보이십니까? 2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지 않으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보고 55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시겠습니까? 하고 쉬시겠습니까? 하고 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바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함께 공부하십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잘 정리하셔야만 개발법에서 점수 기대할 수 있고 도정법에서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얘가 안 된 상태에서 해버리시게 된다고 하면 그냥 공법 가락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얘가 제대로 안 됐는데 개발법과 도정법 공부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포자기해서 과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다.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게 우리 공법에는 사업이란 용어가 나오게 되면 그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 기반시설이란 흔히 인프라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 공부하시면서 공공시설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공공시설이란 도로, 철도 등의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뭐라 표현한다? 공공시설.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를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흔히 우리는 인프라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의 필수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함께 보셨듯이 운삼, 기칠. 그래서 올해 기반시설 범위에는 운하, 운전학원, 운동장 삭제시켰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50여 개 기반시설을 7개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하는데 내가 출제위원이면 1번 교통시설 시험에 내겠습니까? 6번, 7번 내겠습니까? 6번, 7번 냅니다. 나중에 출제위원회 되시게 되면 1번, 2번은 절대 안 냅니다. 왜? 거기까지 다 공부하기 때문에 실력 평가할 수 없다 생각해서 항상 6번, 7번을 시험에 냅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촉된 분들도 항상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4번, 5번에 관한 것을 시험에 냈지 1, 2를 시험에 내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계신 분들이 한 두 분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특히 한 분은 부산에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아주 연구 많이 하셔서 내시더라고요. 설마 올해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 정도까지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환경 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뭐라 한다? 하수, 폐폐, 제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하나 잠깐 확인하십니다. 여기 하차로 시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수도와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은 방제시설이지 환경기초시설 아닙니다. 그래서 저 하천을 시작하는 것을 헷갈려 하지 말라고 하수, 폐폐입니다. 하다음에 수가 나오면 하수도가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 박혀놓습니다. 저 하수도와 비교되는 것이 수도입니다. 흔히 상수도라 표현하지만 저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입니다. 만약 시험에 수도와 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질 오염 방지시설 그리고 폐차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모두 교통시설입니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정류장 또는 도로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된다면 모두 뭐다? 교통시설. 폐차장만 어디에 속한다?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 6가지를 환경기초시설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되어 우리는 장사시설이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데 얘가 도축장이나 종합의료시설과 함께 있으면 얘가 죽음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옆에는 항상 장례식장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의료원에서 사람 치료해주고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장례식장 가지고 돈을 벌겠습니까? 제발 장례식장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사시설이 독자적으로 있다고 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시장 뒤에 장사시설 뒤에 시장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 시장은 유통공급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뒤에 나와 있는 장사시설이 장사와 관계된 시설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죽음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걸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방금 우리 공동구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기 공동구는 어디에 속한다? 유통공급시설. 아니 그게 유통공급시설 보시면 공동구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만이라도 좀 눈에 익혀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해나갈 것은 6번, 7번을 분명 해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번씩 이야기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바로 공동구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연속해서 3년 시험에 나왔거든요. 27회, 28회, 29회 3번 시험에 냈다고 하면 3세판은 가능한데 4번 연속 나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새로 위축된 분들이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겁니다. 다만 얘는 55분까지 한다고 제가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일단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